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서양의 윤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덕윤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윤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윤리는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칸트 사상이 서양에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지 않았던 덕윤리가 갑자기 현대에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현대의 덕윤리 사상가들이 그냥 무에서 덕윤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사상들을 끄집어 와서 덕윤리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윤리를 크게 옛날에 덕윤리를 주장했던 사상으로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현대 덕윤리를 이야기할 건데 옛날에 주장했던 그 덕윤리 사상가의 내용을 거의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하고 현대 덕윤리를 간단하게 볼게요. 고대 덕윤리를 주장하신 사상가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볼 거고요. 이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해요. 첫 번째가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2단원 윤리적 접근 단원에 들어오게 되면서 목적이라고 하는 걸 쓰시는 몇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물어보기도 하고 원래 말씀도 드리려고 하기도 했거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서양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같은 목적인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 얘기했었냐면 칸트 할 때 목적이 나왔거든요.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라. 이럴 때 목적을 썼어요.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목적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때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목적이었어요. 그쵸? 목적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서 배우셨냐면 지난 시간에 썼던 공리주의에서 나왔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최대가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얘기했었죠. 그때를 우리가 목적론적 윤리설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때의 목적은 행복이자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자 결과다. 그쵸? 최대가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목적이 나옵니다. 결론을 먼저 쓰고 가자면 물론 여기에서의 목적이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일 수 있는데 그때의 행복은 결과로서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자아 실현으로서의 행복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주시면서 여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한다. 마이크가 있는 이유는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쵸? 복숭아 씨는 자라서 복숭아 나무가 되고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가 있는 것은 그 존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거 다른 표현으로 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 선. 선을 달성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보는 입장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특이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목적에도 위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낮은 단계의 목적은 더 높은 단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생일 공부를 하시잖아? 그러면 이 목적이 사실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생일 공부를 하는 목적인 거야.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지금 공부는 수단인 거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요게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뭐 해외에 진출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게 또 쓰여질 거라면 그때 당시 대학 가는 거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목적에는 위계가 존재해서 하위의 목적 은 상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데 저기 뒤에 나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아이들보다 상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고 동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번성하고 많이 자라고 이런 것들의 목적을 잘 달성하면 누구에게 또 수단이 되냐면 인간에게 수단이 될 수 있대요. 근데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다른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인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다른 아이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변하지가 않아. 이 논리가 변하지 않고 다음 설명에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뭘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결국의 목적은 대학이야? 그래? 대학만 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하시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아닌 것 같죠? 대학 잘 들어갔어. 그 다음 또 있을 거 아니야? 직장일까? 가정일까? 결국에 가고 끝으로 가면 하나가 나온대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뭘 하든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게 결국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이라고 보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까 복숭아 씨는 복숭아 열매를 맺어야 자아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아 실현 쓸게요. 네, 행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잘 실현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까 이야기한 복숭아 씨는 자라서 절대로 사과가 되지 않아요. 자라서 절대로 딸기 되지 않습니다. 자라서 무조건 복숭아 나무, 복숭아 열매를 맺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라 이런 사고를 다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이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어떤 아이는 미술하는 거 좋아해, 어떤 아이는 체육하는 거 좋아해, 어떤 아이는 수학하는 거 좋아해, 어떤 아이는 생윤하는 거 안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인간은 타고난 고유한 탁월하게, 이 탁월하게라는 표현이 이제 기능을 잘 수행한다라는 뜻이고요. 요걸 한 글자로 우리는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타고난 것들을 잘 발휘를 해야지만 행복과 자아실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숭아 씨로 타고났지만 복숭아 씨 상태 그대로 있으면 나는 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복숭아 씨가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복숭아 씨앗에 덕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윤리는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고난 게 아니야.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는 거다?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강조하냐면 덕윤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본격적인 덕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덕함. 덕이 있는 거라는 거죠. 덕이 있는 거. 덕이 있는 거는 결국 타고난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야. 그래서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는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도가나 유교도 도덕할 때 덕을 쓰죠. 덕을 쓴단 말이야. 근데 도가나 유교, 물론 순자 빼고요. 도덕성을 타고난다고 했어요?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타고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덕윤리 사상가인 사람들은 이걸 타고나는 거라고 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문제가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서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덕이 있으려면 두 가지의 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덕한 상태를 의미할 때는 두 가지 상태의 덕이 있는 것을 표현한대요. 첫 번째가 지적인 덕이 있을 때 유덕하다고 합니다. 지적인 덕이 있을 때 유덕하다고 합니다. 지적인 덕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뭘 해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세상의 진리고 그게 세상의 참이다 라는 것을 아는 덕이에요. 아는 덕. 아는 덕이라고 할까요? 아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아는 기능이라고 합시다. 예, 서양에서의 덕은 약간 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뭘 잘 수행한다. 뭐 이런 전문가적인 기능적 측면을 이야기할 때 아는 때 덕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지적인 덕을 구성하고 있는 게 철학적 지혜랑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봐 제가 써드리는 건데요. 철학적 지혜랑 두 번째가 실천적 지혜가 있답니다. 실천적 지혜는 아주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해서 써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철학적 지혜는 말 그대로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를 잘 구분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천적인 지혜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서 이성이 발견한 그 지식을 실천으로 잘 옮기려고 하는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에 따르려는 지혜.
알미라고 했으니까 그냥 알미라고 다 쓸게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은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교육은 어쨌든 뭐 후천적이니까 같은 색깔을 쓰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일단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국영수, 가사, 은미체 뭐 이런 거 다 배우죠. 다 배운 상태에서 요 중에서 그랬다는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거 지금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다 좋아하고 계신가요? 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수학 좋아했는데 뭐 이런 분들 없지 않아요? 있잖아, 그치? 분명 있을걸?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다르죠? 그때 좋아했던 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한 번 안다고 해서 유독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덕이 필요한데 이 두 번째 덕을 도덕적인 덕이다. 다른 말로는 품성적인 덕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품성적인 덕이다, 도덕적인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게 지혜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는 것을 따라가려고 복종하게 만드는 어떤 의지 같은 거예요. 의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뭐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좀 쉽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선생님은 좀 고민이 되는 게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쉬운 말로 설명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쉬운 말만 익숙해서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 봐도 좀 마음이 걸리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한 수업 시간 때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원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려운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할 때는 쉬운 표현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고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성의 기능에 따르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육체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야.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꾸준한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 항상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도록 습관. 다른 표현이 뭐 있지? 습관. 실천하는 습관적 자세를 기르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덕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3학년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쌤은 괜찮다는데 점수도 잘 나온다고 하고 1등급도 많이 주고 한다는데 그래 쌤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죠. 이거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래 알아 세균이 나한테 유리할 수 있어 라는 걸 파악을 했어.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그 계획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야. 하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냐고 1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세균 잘하냐고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풀로 이 내용 정리를 한 번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노력했다고 해서 도덕적인 행동이나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여러 번 복습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게 답이구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요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선의지라는 개념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균에서는 선의지라는 개념이 칸트 안에서만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의지를 구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항상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중용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용의 덕을 지녔다. 중용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중용은 우리 앞에 동양에서 했었던 유교의 중용도 같고요. 불교에서 얘기한 중도하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아이고 이거 밑에다 쓸게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왜 이래.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상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이거를 딱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뭐가 옳지? 라고 딱 판단해서 그 판단을 딱 그 행동을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 과부족이 없는 상태로 중용을 이야기할 때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이기는 하나 산술적인 평균 이나 중간의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중에 5가 중용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기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용기라고 하는 아이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거든요. 용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만용한 것이 되고 용기가 너무 없으면 비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비겁과 만용이 극단적이라고 봤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이 중간 5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떨 때는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도덕적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인가 뭔 동영상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뭔가 떠가지고 그 영상에서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소방관으로서 임용된 여성분이 강도가 들어서 강도를 잡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여성분도 굉장히 두려웠대요. 여성분이시고 소방 업무를 담당할 것이지 사실은 경찰 치안을 담당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들었지만 자기도 이제 곧 공무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지로 손을 벌벌 떨고 무섭지만 강도에게 끝까지 대항해서 결국 강도를 잡았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 여성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강도에 대항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야. 병약해. 한 대 맞으면 막 다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인데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나도 용기 있게 강도를 잡아봐야겠어. 그래가지고 막 강도에게 뛰어 들어가지고 강도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선생님의 상태를 용기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걸 중용이라고 하지 이게 중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뭐 지혜를 이야기하자면 지혜도 너무 지혜가 없어서 무식한 것과 너무 지혜를 막 나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드러내는 것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가 지혜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중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용은 최고의 상태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악덕이나 악행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인데 도둑의 중용을 발휘해야겠어. 이거 도둑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천적인 지혜와 철학적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나의 의지가 도둑질 안 하려고 하는 걸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거는 그냥 나쁜 거야. 나쁜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야. 나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중용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정리해가지고 3번 정리해가지고 종합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토탈해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시냐면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혹은 정치적 존재자 본성을 지녔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회나 정치라고 하는 것 속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혼자 태어나는 인간이 없어요.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돼. 부모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요. 아까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사야. 누가 있어야 되죠? 학생이 있어야죠. 학생만 있으면 되나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약간 불교 같은 내용인 거죠. 모두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만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때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가 누구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사회가 되고요. 이 사회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국가가 되죠.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모여서 뭐가 되냐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목적에는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정이 추구하는 목적 있겠죠? 있겠죠?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고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공동체이자 최종적인 공동체가 누구예요? 국가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국가가 있어야 이 아이들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최종적인 공동체는 이 최고의 공동체라고 쓸게요. 미안합니다. 최선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가 있어야지만 최고의 선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 안에서 국가를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게 덕이 있는 삶이야. 그러면 국가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국가가 중시하는 가치,
중시하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 국가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준 가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스카이 뭐 이렇게 정해놓은 가치는 우리나라만 적용이 돼요? 해외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만 적용이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의 기준들은 결국 국가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주입된 가치들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 관습, 문화 이런 것 등을 얘네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지금 녹화가 돼도 되는지를 잠깐 고민하는 바람에 그래서 했는데 최근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2개가 세 개인데 아무튼 유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본 동인도 지진의 그 상황을 이렇게 다루는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다. 이걸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봤거든요. 이런 게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공유할 수 있었고 요즘은 이런 자연재해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수용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무시한 채 내리는 도덕적인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속성상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이런 부분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흥행하게 되었다라는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얘네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얻어진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동체의 가치를 함양한 개인의 인격, 성품, 도덕성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게 덕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현대 덕윤리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현대 덕윤리의 세상에 등장을 한 거고요. 이거 주장하신 분은 뭐 마이클 샌들을 포함해서 맥킨타이어나 왈처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름을 아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이 사상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이 세 명의 사상가는 모두 살아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덕윤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이들이 등장한 배경은요. 배경은 공리주의와 칸트의 윤리를 비판하시면서 등장을 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등장을 하신 건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게 너무 선명해. 너무 선명하고 보편적인 기준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이다라는 거를 모든 상황과 모든 사회에
문제에 적용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네,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 공리주의의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덕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도 도덕적이라고 보죠. 다섯 사람을 죽이고도 도덕적이라고 본단 말이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도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도덕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보는 이런 너무 형식적인 이런 게 문제라는 거고, 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예시를 들자면 칸트 이 사람들이 보통 예시를 어떻게 듣냐면 우리나라에 적용해 봤을 때 뭐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막 하시다가 우리 집에 숨었어. 그래서 성국이한테 야, 아빠가 지금 독립운동하다 숨었으니까 일본 경찰이 오면 아빠 없다고 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성국이는 당연히 칸트적 정원 명령에 따라서 아버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정원 명령이 발동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일본 경찰이 왔어.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너네 아버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성국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정원 명령에 의해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칸트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얘기 안 해준다는 거야. 그냥 형식적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삶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지 못하고 추상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성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칸트나 공리주의나 뭐만 강조하냐면 행위만 강조합니다. 행위만 강조하고 누굴 무시하냐면 행위자를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행위가 산출되면 해라. 고통이 많이 산출되면 하지 마라. 이게 공리주의잖아요. 정원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해라. 너의 행위가 도덕적이야? 정원 명령에 따랐으면 도덕적이고 안 따랐으면 안 도덕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행위만 봐요. 행위만. 얘가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행위를 안 했다, 이것만 본다고. 그런데 덕윤리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 행위를 하게 된 배경에 그 사람의 인격을 살펴보라는 거야. 성품을. 그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괜찮다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제자가 왔을 때는 야,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B라고 하는 제자가 왔을 때는 야, 전쟁은 하면 안 돼. 평화롭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공자 선생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 거잖아.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공자 선생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라고 해서 공리주의가 됐건 칸트가 됐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공자 선생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이미 이 아이에게 해줄 말을 하고 이 아이에게 해줄 말을 한 거야. 그래서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품성을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짓말로 어떤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한 행위 자체만 포인트를 잡는 것을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밑에 쓸 거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앞에 그 칸트나 공리주의는 모두 출발점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강조했다는 거야. 칸트도 도덕 판단의 기준이 개인의 양심, 실천 이성이 내리는 명령인 거죠. 이게 보편화 가능하냐를 따져볼 뿐이지 시작은 개인이야. 시작은 개인이야. 공리주의도 쾌락과 고통이 합산을 할 때 개별적인 개인의 쾌락과 고통을 똑같이 고려해서 이걸 그냥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축구나 야구를 할 때 보면, 야구나 축구를 할 때 보면 꼭 객관적인 전력이 좋은 팀이 이기지 않죠. 그날의 상황과 컨디션, 오늘도 축구하네요. 그날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오늘 축구하는 상대팀도 뭐 피파 랭킹 우리보다 몇 단계 높은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 친구들과 우리가 결과를 하면 무조건 하나의 결과가 산출되는 게 아니고 그때의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좀 더 그 조직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는 팀인데 폭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조직과 공동체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게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모임으로써 조금 더 큰 조직이 될 수 있다.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두 아이들은 모두 그런 걸 무시했다. 요게 문제점이었던 거죠. 요게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 더귤리가 등장을 하시게 되면서 요거 주장하신 분이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들, 그다음에 뭐 왈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름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일단 얘들아 행위 자체만 보지 말고 그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을 고려해. 행위자를 고려해. 이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행위자의 성품, 인격, 도덕성 이런 것들을 도덕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 안중근 선생님 생각해봐요.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어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는 정원 명령에 따라서 옳지 못한 행위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도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요? 일본 국민이 많았어요? 일본 국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의 쾌락이 훨씬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안중근 선생님이 또 이름을 쏴 죽였으니까 내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나요? 괜찮죠? 쐈으니까, 죽였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리주의에서도 도덕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최대한 세력국이 상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 안중근 선생님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관습, 문화, 상황 어디 갔죠? 상황, 관계, 맥락 이런 것들에서 보면 어디 있죠? 안 썼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누굴 죽였네, 뭘 했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면적인 도덕성을 고려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없으니까 쓸게요. 상황, 맥락,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위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다는 건 결국에 개개인의 어떤 그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아까 얘기한 감정이나 동기 그리고 역사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야. 성국이라는 개인을 소개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 학교 왔을 때 자기소개해봐라 이런 거 과목들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중학교 출신이고 부모님은 어떠시고 뭐 이런 얘기해. 나에 대해서 소개하라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설명을 해요. 나는 단독적인 개인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심어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나한테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인격 모델, 인격 모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바람직했는지를 잘 따져보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덕윤리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덕윤리는 개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리주의 할 때는 개체주의적 사회관을 했었잖아. 그냥 단순하게 개인이 모인 게 사회야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는 단순하게 모인 것 이상이야 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에게 사회가 영향을 주는 관계, 사회문화 시간에 이거 실제로 일어나죠. 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덕윤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어요.